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3장 통합 구현 중에서 연계 메커니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계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통합 구현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메커니즘이란 이기종 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계할 때의 어떤 메커니즘, 연계하는 구조, 연계하는 방법, 연계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계 메커니즘의 개념. 자, 개념을 살펴보면 응용 소프트웨어와 연계 대상 모듈 간의 데이터 연계 시 요구사항을 고려한 연계 방법, 그 다음에 주기를 설계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계 시스템 간의 그러니까 송수신 시스템이 이렇게 송신 시스템,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시스템 간에 서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연계 모듈들이 있겠죠. 연계 모듈 간의 데이터 연계 시에 어떤 연계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연계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기, 뭐 연계 주기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연계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계 메커니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데이터 생성 및 전송을 담당하는 송신체계, 데이터의 수신과 운영, DB 반영을 담당하는 수신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송을 담당하는 송신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다음에 운영 DB에 반영하는 담당하는 수신 체계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은 운영 DB,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 뭐 XML이나 텍스트, CSV 등의 형식으로 데이터 연계 데이터를 생성 및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 시스템은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받아 수신 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한 후에 운영 DB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과 송수신 시스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송수신 시스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중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신 시스템 여기 사이에 중간에 이제 중계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계 방식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꼭 봐주시고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 방식. 연계 방식은 이제 직접 연계 방식이 있고요. 직접 연계 방식. 그다음에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간접 연계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계 방식별 장단점과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단점. 일단 직접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점은 연계 통합 구현이 단순하고 용이합니다. 예,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연계 통합하는 방식이 구현이 단순하고 용이할 수 있고요. 개발 소요 비용과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매개체가 없죠. 왜냐하면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연계 처리 성능이 대체로 좋습니다. 단점을 보면
시스템 간의 결합도. 예. 그러니까 아까 중계 시스템을 중간에 놓지 않고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두 시스템이 이기종 모듈을 갖고 있거나 시스템의 속성이 다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어떤 표준화된 또는 플랫폼이 같아야 연계하기가 좋기 때문에 결합도가 높아서 시스템 변경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 시스템을 고치거나 수신 시스템을 고치게 되면 연계하는 그 자체의 또 모듈도 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에 안보 코어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연계 통합 가능한 시스템 환경이 제한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스템을 연계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 시스템의 유형이나 성격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 연계인 경우는 서로 상이한 장점을 보면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연계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이렇게 어떤 중계 시스템이나 연계 시스템을 중간에 놓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거나 다른 상이한 어떤 플랫폼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토콜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변경 시에도 장애나 오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연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중간에 존재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꿔도 이제 어떤 장애나 오류 없이 서비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보안이나 업무 로직 이걸 자유롭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적으로 어떤 이제 각각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각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보안적인 요소나 또는 업무 처리 로직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계의 어떤 그 직접 연결한 것보다 자유롭게 반영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면 연계 아키텍처 및 메커니즘이 복잡해서 성능 저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연계 인터페이스 하는 아키텍처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메커니즘이 복잡해질 수 있죠. 그다음에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테스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할 수 있습니다. 예, 중간에 연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또는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죠. 자, 메커니즘 방식의 상세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접 연계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직접 연계하는 방식의 기술들을 꼭 유의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괄호넣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자, DB 링크가 있어요. 직접 연계. 이거는 아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어떤 중간에 어떤 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DB 링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가 어떤 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DB 링크 객체를 직접 가져다가 불러다 쓰는 거죠. 그래서 수신 시스템에서 DB 링크를 생성하고 송신 시스템에서는 해당 DB 링크를 직접 참조하는 겁니다. 직접 참조. 그래서 뭐 테이블명 쓰고 at 쓰고 DB 링크명 이렇게 해서 직접 어떤 DB 링크를 통해서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직접 가져다가 직접 테이블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B 연결, DB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요 방식이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송수신 시스템에 원격으로 돼 있는 이 직접 연계 방식 자체가 송수신 시스템이
원거리에 있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원거리에 있는 거를 어떤 가정에서 만든 이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은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시스템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송수신 시스템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시스템들이 어디에 존재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내부에 존재한다. 그냥 단순하게 내부에 존재하는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어떤 뭐 인터넷 망 망 사이에 존재해서 원격으로 원거리에 존재하는 송수신 시스템 간의 연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사실 직접 연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접 연계로 하게 될 것이 대부분 하게 되고 간접 연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의 어떤 뭐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여기 수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송수신하는 게 데이터를 수신하는 쪽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와스 구조, 웹 서비스를 하는 거다 그런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다 한다면 여기에 이제 수신 수신이 뭐 웹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와스 서버, 그러니까 또는 DB 서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웹이나 와스 서버에서 요청을 해서 DB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그래서 DB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럴 때 대부분 이제 DB 커넥션을 많이 씁니다. DB 커넥션 풀을 쓰죠. 그래서 수신 시스템의 WAS에서 송신 시스템의 DB로 수신의 와스 서버에서 송신 시스템의 DB로 연결하는 DB 커넥션 풀을 생성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에서 DB 커넥션 풀 명을 이용해서 DB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B 링크와 DB 커넥션의 차이점은 뭐냐? DB 링크는 직접 DB 대 DB, DB to DB.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B와 DB, 그러니까 송수신 시스템 간에 다 모두 DB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고요. 직접 DB to DB를 하는 경우, 직접 쿼리로 직접 어떻게 보면 쿼리로 직접 쿼리 SQL문을 통해서 연결 데이터를 연계하는 거죠. 쿼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DB 링크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DB to DB, 그러니까 DB와 DB를 연결하는 경우에 DB 서버와 DB 서버를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커넥션 풀을 쓰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와스 서버 중간에 이제 웹에서 데이터 요청이 들어오면 웹 와스를 통해서 뭐 로드 밸런싱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스가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중간에 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고 송신 시스템이 DB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할 때 이 와스가 직접 이 DB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커넥션 풀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종류인 거를 어떻게 보면 DB 링크로 하게 되면은 그 DB 링크에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인지 또는 그 벤더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속적이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DB 링크는 DBMS 벤더사
예를 들어서 DBMS 종류의 종속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종속적일 테니까 종속이 된다. 근데 이제 커넥션 풀을 쓰게 되면 DB에 종속적이지 않아요. 보통 DB 커넥션 풀이 자바 기반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뭐 JDBC를 쓴다든가 또는 뭐 ODBC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커넥션 풀을 쓰기 때문에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DBMS의 독립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DB 커넥션 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풀에다가 담았다가 어플리케이션 쪽에다 뿌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부하나 이런 것들을 덜 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미 가져와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API, 오픈 API 부분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직접 제가 아까 위에서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기업 외부 아까 이제 DB 커넥션 할 때 JDBC가 여기 하나 또 있는데요. 요 JDBC하고 DB 커넥션 풀하고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JDBC는 수신 시스템 프로그램에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수신 시스템의 DB와 연결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사실 이제 DB 커넥션 풀 쓰는 거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JDBC는 일종의 그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넥션 드라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커넥션 풀을 쓰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모듈, 엔진,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JDBC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API하고 오픈 API 부분은 약간 이제 요거는 원거리 원거리 이 원거리의 연결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거죠. 다시. 자, 이 API 부분은 쉽게 말하면 송신 시스템의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이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정의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의돼 있는 데이터들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하는 어떤 인풋 값도 파라미터로 정의가 돼 있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도 결과값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파라미터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픈 API는 주로 예를 들어서 웹에서 송수신 시스템, 그러니까 원거리에 이기종 간의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지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도 API를 어디 홈페이지에다 붙여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죠. 요청을 받고 데이터를 입력받고 요청받으면 지도 API를 통해서 결과를 송신하게 되는 거죠. 하이퍼링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직접 연결했던 메커니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이퍼링크도 결국에는 이쪽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시스템 원거리에 있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 웹페이지를 연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다가
전혀 다른 뭐 네이버나 다른 시스템에 있는 블로그 페이지라든가 또는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링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계 기술, 직접 연계 기술에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연계 기술 볼게요. 간접 연계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기종 간에 또는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를 할 때에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좀 약간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연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계 솔루션이 EAI가 있고요. 요거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고,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기종 간의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결할 때 쓰는 어떤 전문적인 솔루션, 연계를 위한 연계만을 위한 어떤 특수화된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간의 어댑터를 이용해서 연계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웹 서비스하고 ESB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웹 서비스라는 것은 WSDL, 뭐 SOAP 이런 이제 프로토콜인데, 이건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인데, 웹 상황에서 데이터를 연계를 할 때 그 데이터의 어떤 어, 그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미리 어떤 특정 어떤 딕셔너리 같은 라이브러리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놔서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음, 여기 ESB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I하고 ESB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뭐 필기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 ESB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 구조에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EAI는 인터페이스 해주는 건데, 얘는 솔루션으로 아예 단대대단, 그러니까 시스템 간에 이제 이렇게 단대단 연결해주는 솔루션이고요. ESB는 이렇게 여러 대의 시스템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켓은 아주 이제 고전적인 간접 연계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식이고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연계에서는 이제 DB 링크, 그다음에 DB 커넥션, 그다음에 오픈 API,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계 메커니즘 수행 절차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쭉 이렇게 플로우를 프로세스를 이제 따져서 생각해 보면 되게 어떻게 음,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절차들을 잘 따져 보시면 될 건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이 데이터 송신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송신 시스템 및 송신 모듈에서 연계 데이터 생성 및,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 및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발생했으면 yes면 로그로 가는 거죠. 로그에다가 기록하게 되는 거죠. 오류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내려와서 이제 코드 매핑, 데이터 변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송신 데이터 전달하는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의 코드와 수신 시스템에서 받아야 되는 저장해야 되는 어떤 구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간에 어떤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 매핑이나 데이터 변환이 필요합니다. 전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변환이나 코드 매핑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제 로그로 다시 기록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내려와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연계 테이블과 파일을 생성합니다. 예, 전송하는 테이블이나 파일을 이제 생성하기 전에
실제 이제 코드 매핑이나 데이터 변환을 먼저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송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사전에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시가 된 이 송수신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연계 서버를 두는 방식을 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중계 서버나 연계 서버가 들어가는 간접 연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접 연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절차라고 볼 수 있죠. 간접 연계 방식의 메커니즘, 절차.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러면 수신 어댑터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테이블과 파일을 다시 이제 전달받은 거를 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이나 파일을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신 시스템에서도 이게 전송을 할 때는 어떻게 전송이 돼요? 물리적으로 전송이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송되는 거죠. 이진수로 10, 0, 111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플로우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테이블 또는 이 수신 시스템에서 받을 수 수신 시스템에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테이블이나 파일을 다시 재구조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 오류가 있으면 다시 로그를 기록하고요.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으면 이제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운영 DB에 실제 이제 연계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데이터 추출 및 생성.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연계 솔루션과 관계없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하거나 DB에서 이용하는 등 응용 시스템별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나 생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계 솔루션과 관계없이 실제 수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DB 등에서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로그 테이블이나 파일 등의 오류 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미지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응용 화면에서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 시 데이터 생성 로직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계 데이터 생성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이제 실제 뭐 배치로 이용하든가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BMS 트리거 등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트리거나 DB 오브젝트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나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등록, 수정, 삭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로직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어떤 배치 프로그램, 뭐 미리 예약된 그런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테이블이나 파일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드 매핑, 그다음에 데이터 변환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전송할 때에는 수신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변환하거나 코드를 변환하거나 매핑하는 것이 미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신 시스템에서 어떻게 받는지 미리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그냥 전송만 해버리면 수신 시스템에서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송신 시스템의 사용 코드를 수신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경우에 수신 시스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코드로 매핑 변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도 똑같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막 이렇게 내 생각을 그냥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단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송씨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 시스템이 어떤 코드 형식을 갖고 있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미 된 상태에서 변환을 하고 매핑을 해서 데이터 수신을 송수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할 경우에는 데이터 변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화면을 보세요. 매핑 테이블의 예시인데요. 송신 시스템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표준화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시스템의 코드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여기는 100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문학과로 이렇게 아예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문학이라는 것을 과목 코드를 학과 코드로 매칭을 해야 할 때에는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드 매핑이나 변환할 때 아예 사전에 송신 시스템 코드와 송신 시스템 코드에 대해서 요게 좀 설명 이거 나중에 이게 수정해서 불러놔야겠네요. 요게 이제 송신 시스템 코드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표준화된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신 시스템 코드와 수신 시스템 코드가 이렇게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치시킨 표준화 코드로 매핑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수신 시스템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자신의 수신 코드로 변환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세 번째 이제 연계 테이블 또는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표준화된 그 어떤 코드 매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또는 파일 형식으로 생성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테이블의 파일 형식 여부는 직간접 연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자, 송신 시스템의 테이블 생성 시 고려사항을 한번 볼게요. 송신 시스템의 연계 테이블은 이제 송신 관련 정보, 연계 테이블의 생성 일시, 뭐 송신 일시, 송신 상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들을 추가 설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시스템의 연계 테이블에는 연계 테이블이라는 것은 실제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하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 이런 생성 일시나 이런 것들을 또는 수신 일시나 처리 일시 이런 수신 상태들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들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주로 이제 파일 형태로 많이 전송을 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은 연계를 하기 위한 어떤 연계 부가적인 정보를 연계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파일, 테이블 이렇게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 기록은 이제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로그 테이블에다가 기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했을 때 어떤 파일이 연계가 정상적으로 안 됐는지 이런 기록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보완을 한다든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로그를 파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나 디렉토리 생성 시점, 파일 생성 규칙, 생성하는 파일 형식 등을 정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하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로고 테이블 정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시니까 송신일시, 뭐 인터페이스명, 뭐 처리 단계, 처리 건수, 성공 건수, 실패 건수, 처리 결과, 처리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 서버 또는 송수신 어댑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요. 연계 서버는 송수신 시스템 둘 중에 한 곳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송신 쪽에도 올 수도 있고 수신 쪽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 테이블의 데이터, 연계 서버를 통해서 연계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송 형식을 변환, 뭐 대상 관리, 송수신 여부 관리 등을 송수신 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수신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전송하는 방식, 변환 방식, 뭐 이렇게 송수신 여부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연계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계 서버가 없는 경우는 연계 데이터가 송수신 시스템의 운영 서버에 직접 모듈을 구현해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형식으로 변환 송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중간에 이제 물리적인 서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송수신 시스템 운영 서버에서 실제 이제 송수신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록 관리나 그다음에 전송 형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 관리 등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 단계. 전송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설정된 전송 방식으로 형식으로 변환돼서 전송이 되겠죠. 수신 시스템으로 물리적으로 전송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송 주기는 이제 다음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송신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추출 생성 방식 또는 연계 서버나 송수신 어댑터의 연계 주기 또는 수신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방식 이런 세 가지에 따라서 전송 주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이 다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운영 DB 이건 수신 시스템의 운영 DB죠. 그래서 거기에 연계 데이터를 실제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된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변환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에서 받아서 송신 시스템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이런 주요한 구현 내용이 필요하고요. 변환 프로그램에서는 운영 DB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 또는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전환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환 프로그램의 구형 방식은 이런 이제 전환 공통 코드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는 확인하는 작업의 내용을 어디에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변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식은 뭐 트리거와 같은 DBMS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신된 데이터를 로드해서 운영 데이터 변환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수신하는 단계에서 수신하고 난 다음에 운영 DB에서 직접 변환 프로그램이 여기 운영 DBMS 안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 트리거나 이런 DBMS 오브젝트를 이용한다는 거는 운영 DB 내부 운영 DBMS 내부에서 이제 이런 변환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신 데이터를 변환 프로그램을 따로 변환 소프트웨어를 따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변환 응용 프로그램을 따로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계 장애 및 오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류가 발생되면 로그에다가 기록 관리를 하고요. 그 기록 관리된 장애나 이런 연계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류가 무엇인지 먼저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 시스템의 로그를 살펴보고 그 로그를 확인해서 오류의 원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 해결 방안 결정하고 수행합니다. 자, 오류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연계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연계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연계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유형에는 세 가지 뭐라고요? 요것도 시험에 날 수 있겠네요. 연계 시스템의 뭐 장애 오류, 당연히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의 하드웨어의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오류, 소프트웨어의 오류, 그다음에 데이터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오류는 연계 서버의 실행 여부나 또는 송수신 전환 방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서버의 기능과 장애, 서버의 기능에 대한 장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데이터 추출을 위한 DB 접근 시 권한이 불충분하다든가, 운영 DB에 반영하기 위한 DB 접근 권한이 불충분하다든가, 또는 데이터 변환 반영 시 예외 처리가 발생되는, 예외 처리를 미처리해서 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계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계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는 값을 갖고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 장애를 앞에 이제 오류 분석을 한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안을 살펴볼게요. 연계 장애 사례와 처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됐어요. 연계 서버가 미구동됐다든가 또는 뭐 송수 시스템의 IP와 포트가 접속이 불가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로그를 확인해서 원인 분석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서버 자체에 그 발생된 문제점을 조치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코드로 매핑이 됐다든가 또는 등록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연계 프로그램의 기록 로그를 확인한 다음에 연계 프로그램을 다시 뭐 재가동을 한다든가 연계 프로그램의 오류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재선송하고 재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 데이터 오류, 데이터가 자체가 뭐 유효하지 않은 일자라든가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계 프로그램 로그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보정한 다음에 재전송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계 서버 장애 주요 체크리스트인데요. 연계 서버 자체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계 서버 엔진에서 기록되는 로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계 서버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서버 엔진에 기록되는 로그를 먼저 봐야겠죠. 로그를 보시고 그다음에 연계 서버의 정상적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연계 서버의 데이터 전송 변환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에 연계 송수신 시스템 대상 시스템의 정상 연결 여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IP나 포트나 접근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수신 연계 테이블, 파일의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계 메커니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